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긴급 사용 승인 조건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청 FDA가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 국내에서 7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64%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국가에서 모두 5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내 최저 예방 기준치를 충족시킨 겁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이 높다는 점은 존슨앤존슨 백신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비해 신속한 면역력 확산에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작용 등 약물에 대한 안전성 역시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기존 백신들과 달리 일반 냉장 온도에서 3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한데 백신의 유통이나 관리 부분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유로 풀이됩니다. 존슨앤존슨은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뒤 우선 400만 회분을 국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회분, 오는 6월 말까지는 1억 회분을 공급해 백신 접종 가속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될 경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3차 경기 부양안이 막바지 통과 기로에 섰습니다. 부양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찬성과 이번 부양안에서 빠져야 한다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2배 가까운 15달러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가 연방보다 높은 시간당 임금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14달러, LA시와 카운티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임금이 1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반면 엘라베마와 아이다호, 캔사스 등 중부와 남부에 몰려있는 19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있는 버지니아와 플로리다주도 현재 최저임금은 10달러 미만입니다. It gives me hope that it might pass federally because I believe it is long overdue. I think this is relief that workers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even before this pandemic. 만약 연방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주들의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 레스토랑과 호텔, 극장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 am in favor of increasing the minimum wage. I'm not in favor of increasing it right now until we are completely,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out of the pandemic, especially for the restaurant industry because we've been hit so hard and very little support has come our way.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된다 해도 부양안은 이번 주 하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원, 민주공화 의석수가 50대 50으로 팽팽한 가운데 일부 낮은 임금주들을 대표하는 민주당 상원의원 2-3명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적으로는 부양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삭제하거나 인상폭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합니다. 자칫 최저임금의 발목이 잡혀 부양안 전체가 무산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 결국 민주당의 선택은 내부표를 단속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안에서 한 발 물러서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부러진 다리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선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팔로스버디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타이거 우즈의 사고 원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거 우즈는 다리 여러 곳이 부러져 정강이 뼈에 철심을 꽂고 발과 발목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우즈는 과거 약물 복용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주차해둔 차에서 잠을 자다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고 원인을 두고 약물 복용이나 음주 등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는 약물이나 음주에 따른 사고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uty on scene assessed the condition of Tiger Woods and there was no evidence of any impairment whatsoever. He was lucid, no odor of alcohol, no evidence of any medication, narcotics or anything like that that would bring that into question. 이와 함께 경찰은 과속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우즈가 운전하던 차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제네시스 GV80로 중앙 분리대와 반대편 2개 차선을 넘어 여러 차례 구를 정도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사고 현장은 내리막길로 45마일의 제한 속도로 규정돼 있지만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두고 자동차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비아누에바 경찰국장은 10개의 에어백이 터진 것과 차량 내부의 손상이 크지 않았던 것을 두고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목숨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자율주행 또는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즈가 운전했던 제네시스 GV80은 지난주 열렸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의 주최 측이 제공한 차량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리콜 소환하려는 서명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투표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까지 접수된 서명은 모두 109만 4,457개, 이 중 79만 8,310명의 서명이 유효 여부를 판명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 중 84%에 달하는 66만 8,202명의 서명이 인증 과정을 거쳐 유효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미국 내 역대 소환 선거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것입니다. 주지사 소환을 주도하는 캠페인 본부 측은 이미 172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효 비율에 따라 확보된 서명이 앞으로 인증 과정을 거칠 경우 소환에 필요한 145만 5,709명의 서명을 충족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는 30만 명의 민주당 유권자들까지 서명에 동참했으며 정당을 초월한 소환 선거 지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 실패와 가족기업 특혜 의혹, 사회적 거리두기 속 모임에 참석하는 등 여러 논란이 더해지며 뉴섬 주지사에 대한 비난은 점차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소환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선거 특성상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직에서 퇴출되는 두 번째 오명을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환 선거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하는 데 정해놓은 법정 기일은 3월 17일입니다. 지난해 3월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복면을 씌우는 등 무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용의자가 숨졌는데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뉴욕주 대배심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뉴욕주 대배심이 흑인 남성 데니얼 프루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경찰관 7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등 20여 개 주는 사형이나 1년 이상의 지역행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루드는 작년 3월 23일 집에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옷을 벗고 뛰쳐나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프루드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다가 그가 흥분해 소리 지르자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몸을 눌렀습니다. 이후 프루드의 숨이 멈췄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7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로체스터 시민들은 프루드가 무리한 인종차별성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며 격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데비 심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로체스터 시민 수백여 명이 화요일 오후 늦게 거리로 나와 데비 심의 결정에 분노를 표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데비 심의 결정은 백인 우월주의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4년 뒤 공화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대표적인 정적인 미트 롬니 연방 상원의원이 현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나서면 압도적으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것인데요. 당장 내년 중간선거 공천권을 두고 보수 진영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을 서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공화당에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의 잠재적 후보로 떠도는 이름들 사이에 트럼프를 끼워 넣으면 압승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롬니는 과거에도 그랬듯 트럼프가 아닌 당내 다른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탄핵 부결 후 정치활동 재개를 보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치솟는 여론조사를 보고 있다며 탄핵에 이름을 올리고 지지율이 오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마로라고 리조트는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 총무 등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마로라고 리조트 방문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트럼프의 며느리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역시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보수 행동정치회의 스펙 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차기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지칭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간결하고 단호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That's up to CPAC. I've been clear in my views about President Trump and the extent to which following January 6th, I don't believe that he should be playing a role in the future of the party or the country.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공화당에서 확실히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이 텍사스주에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차 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사는 어제 텍사스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 시설에 대한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텍사스 컬리지 스테이션시에 들어설 생산 시설에는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 리액터 등 다양한 제조 설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생산 시설에서는 차세대 항암제 등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활용될 바이럴 벡터 등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바이럴 벡터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핵심 원료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 바이오텍은 미국 생산 기지를 통해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규모를 늘리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한인들에게 친숙한 할리우드 차 병원 등 전 세계 2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차 바이오텍은 면역세포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공급하는 종합 바이오 기업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카운티의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으며 대상은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세입자와 상업용 건물 세입자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시장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층에 비해 매물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주택 중간 판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상승했습니다. 판매 주택수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3.5% 늘어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청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와 미국 시장 노하우가 전달될 계획이며 행사는 오는 26일 저녁 8시 30분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참석을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올 2분기 유럽연합에 공급하기로 한 백신 물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초 예상 공급량의 절반 수준만 공급이 가능하며 앞으로 생산성 확대에 주력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지역에 강풍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까지 남가주 일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풍속 60에서 65마일 이상의 강풍이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